자, 16번 문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틀린 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겠죠.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의 정도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1번은 조세의 귀착의 정도를 묻습니다. 자, 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자, 그러면 수요자가 세금을 우리가 적게 부담합니다. 더 많이 부담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이만큼 부담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거든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3번 정답.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 부담분을 전가시키죠. 임차인에게.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때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부 전가시키죠.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니까 공급자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전부 부담.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부동산의 가치와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은, 자, 부동산 가치란 현재 이익을 장래의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틀렸죠. 자, 2번 요구 수익률은 장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 사용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지문 보면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죠. 2번 정답. 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다. 자,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다.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죠.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부동산 가치는 우리는 하락을 하죠. 하락. 부동산 가치는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4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죠. 요 수식에서 나오는 거죠. 5번 보수적인 투자일수록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높게가 아니라 가능한 한 낮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 자산의 분산을 구하는 거죠.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20%,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20%,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10%, 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확률 0.6, 그리고 불황일 확률 0.4가 주어졌죠. 자, 가중치는 확률을 곱해주면 12%, 4%, 12%, 4% 해주니까 16%가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럼 분산은 우선 황일 경우에는 20%가, 관찰친 20%가 기대의 수익률 16%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편차를 제곱하고 우리는 황일 확률 곱해주면 황일 경우의 분산. 자, 그리고 10%죠. 이 10%에서 기대의 수익률 16%를 빼준 거죠. 16%를 빼준 것을 제곱해서 또 불황일 확률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의 분산,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죠. 자, 여기 4%입니다. 4%는 얼마? 4%는 0.04, 0.04에 제곱 곱하기 0.6 더하기, 여긴 또 몇 프로? 6%죠. 6%니까 여긴 또 0.6%, 0.06에 또 제곱 곱하기 0.4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 계산해주면 0.0024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동일한 수익에서 최대 위험이 아니죠. 우리는 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 또 우리는 이 동일한 기대의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 2번, 최적 포트폴리오란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극소가 아니라 극대화되고 위험은 극소화된 포트폴리오로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 곡선의 교차점이 아니라 뭐죠? 접하는 점에서 나타나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죠. 효율적 프론티어, 요 밑에가 선택이 가능하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데,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요거 접하는 점이 바로 우리는 최적 포트,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 2번도 틀렸고, 3번, 포트폴리오 효과란 무작위로 자산을 배합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되는 걸 말하죠. 3번 정답이 되고, 두 개의 자산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1과 +1에 있다. 이때 -1일 때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인데,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큽니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4번 틀린 질문.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준은 얼마냐? 자,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 3억 원에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3억 원에 몇 프로? 30%. 0.3. 30% 0.3 하니까 9천만 원. 9천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2억 1천만 원. 자, 순 영업소득 2억 1천만 원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되는데, 자, 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대출금 얼마죠? 6억 원. 대출금 6억 원에 뭐를 곱해줘야 된다?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15%. 0.15. 15%니까 또 얼마죠? 9천만 원이 됩니다. 9천만 원을 뺐더니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자, 1억 2천만 원에 영업소득세 2천만 원을 우리가 빼주면은 세후 현금 수지는 1억 원이 되겠죠. 세후 현금 수지는 1억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은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허수의 이 내부 수익률, 이 아이와 같은 이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1번 맞는 질문.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율은 시장 이자율, 자본 비용인 시장 이자율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 우리는 재투자율로서 우리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2번 정답이 되겠죠. 3번 순형가와 내부 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경우에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A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이 B의 내부 수익률이 20%면은 두 개 더해주면은 30%가 나오냐? A, B에 함께 투자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30%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같이 합산의 원칙, 같이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순형가법에서 재투자율은 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이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에 의한 투자 대안의 평가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대안 평가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부동산 투자인의 타당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단순 회수기간이 얼마냐? 단 현금 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한다고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단위는 만 원인데 현재 투자 금액 8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년 더하는 1년짜리가 얼마죠? 1년 차에 200만 원이지. 여기다가 2년 차에 400을 더해봐야 600만 원이에요. 근데 3년 차에 또 더 갔더니 100만 원이죠. 그럼 합해봐야 7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죠. 4년에 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우리가 0.5년. 0.5년은 6개월을 말합니다. 왜? 1년, 4년, 1년 동안 200만 원이니까 반 100만 원 회수하는 6개월 걸리죠. 그럼 요거 다 더해줬더니 얼마? 800만 원이야. 그래서 현재 투자 금액 800만 원을 회수한다면 몇 년 걸린다? 3.5년. 3.5년 소요된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또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 상당히 우리 중요한 용어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보는데 여기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해요. 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작습니다. 맞는 질문. 대부 비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림세법 중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하죠. 자, 순 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 이 총 투자한 금액을 순 영업소득, 이 순 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맞는 질문이고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자, LTV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투자에 있어서의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5번 영업경비 비율은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 계산 문제가 또 출제했었죠. 영업경비 비율은 이 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 1,200만 원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다. 매월의 동그라미. 상환 기간은 10년이고 연 이자율은 10%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여러분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1,200만 원. 연 이자율은 10%고 상환기간은 10년. 만기 10년이니까 120개월. 왜? 매월이니까 120개월로 나눠주면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에 10만 원이 돼요. 자, 매월 우리가 10만 원씩 갚는 거죠. 자, 이자는 융자잔고. 아직 첫 번째 달은 돈을 안 갚았으니까 융자잔고 1,200만 원에서 우린 연 이자율 10%인데 12개월로 나누자 월 이자율이죠. 그럼 공득이 없어지면 100만 원의 10%,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 더해줬더니 우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은 얼마? 20만 원이죠. 20만 원.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는 첫째 달 말에 지불액은 얼마? 20만 원이 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또 매월 원리금 상환액.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20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 10%를 12개월로 나눠주고 또 120개월이죠. 10년이니까 자, 월 저당 상수가 곱해줘야 돼. 월 저당 상수가 얼마? 우리는 저당 상수 0.013 곱해주니까 15만 6천 원이 나오겠죠. 15만 6천 원.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저당 시장은 비슷한 이자율과 상환 구조를 갖는 저당으로 모기지 풀, 즉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만들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를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유동화 중개기관의 개입으로 개별 저당 위험이 분산됨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한 데 있어서 조달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맞는 질문. 원활한 저당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원활한 저당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1차 저당 시장에서의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 또 투자자가 우리는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MBS에 투자자는 투자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린 유동화가 원활해집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번 정답. 4번 2차 저당 시장은 원래의 차입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투자자와 저당 보유자인 발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이 발행이 되죠. 자, 얘기죠.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우리는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을 대출받죠.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매각을 하죠. 그래서 SPC, 이 유동화 중개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여기서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죠. 그리고 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기존의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인데,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우리는 MBS를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4번 맞는 질문.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투자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원활한 저당 거래를 위해서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로 갑니다. 26번 문제로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 평생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또 뭐죠? 국가가 보증해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신탁금융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금융이 보편화되어 있고, 대형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 자격 조건, 즉 가입 가능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또는의 동그라미,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택의 선분양 제도는 비제도권 금융 중, 자, 제도권 금융은
이 금융기관,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는 제도권 금융이라면은 이 비제도권 금융이죠. 이 비제도권 금융으로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전세제도고, 공급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주택 선분양제도입니다. 자, 수요자 금융이 아니라 공급자 금융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에 된다. 만 55세일 때는 확정기간이 30년, 만 74세일 때는 확정기간이 10년이죠. 상가주택과 같은 복합용도의 주택인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고 있죠.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 방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의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자, 확정기간 방식은 우리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3번 정답이고, 4번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고, 자, 이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우리가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 예? 주택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연금 지급 총액이 초과하더라도 부족분,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가입자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그래서 5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죠.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이하된다니까 틀렸죠. 얼마죠? 설립 자본금은 5억입니다. 자기관리는 5억 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 원 이상 이하야 되겠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이하야 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종의 명목회사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는 주식을 지급받음으로 언제든지 증권시장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습니다. 자산관리회사란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에는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어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5번은 뭐죠? 주식 공모에 대한 얘기죠. 주식 공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9번 프로젝트
financing. 자, 이때 financing은 금융으로 번역하죠. 프로젝트 financing은 프로젝트 금융, PF입니다. 틀린 것. 당해 프로젝트의 사실상의 소유주인, 프로젝트 사업주의 기존 자산 부처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을 말하죠. 개념이고, 대주단 금융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 산출물의 시장가치, 산출물의 시장가치는 현금 흐름이죠. 미래에만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프로젝트 시행에서의 대출금을 프로젝트 사업주가 사용하는 부외 금융이죠. 그래서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우리가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죠. 이 출자해서 특수법인, 프로젝트, 우리가 시행회사를 만드는데, 이때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사업주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없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부외 금융 효과가 있어서 이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 돼요. 자, 4번 상환 청구권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는 또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보증을 하면은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 소구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미래의 현금 흐름만을 담보로 하므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는 없다 하니까 틀렸죠. 이 대주단인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참여자인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국책사업일 경우 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험 분산 효과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30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는 1990년대 초반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1997년 후반에 IMF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2번 저당의 유동화를 위해서 저당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자산 유동화 증권은 발행하는 것을 금지되고 있다. 여러분, 자산 유동화 증권도 언제? 1998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틀린 질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개념 맞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신탁업법에 의한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은 증권화에 포함되지 못한 증권화에 포함됩니다. 틀린 질문.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이 뮤추얼 펀드는 뭐다? 저당증권이 아니라 리츠예요. 저당증권이 아니라 리츠. 리츠를 말하고요. 대부분이 다계층 저당 채권이 아닙니다. 리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지분, 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우리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죠.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산인 부동산을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리츠가 됩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세종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밀집 형상이 세종 신도시로 이동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수익성과 관련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말합니다. 2번 맞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6가지가 있는데 신도시개발사업은 들어가지 않는다. 신도시개발사업은 신개발에 속합니다. 3번 정답.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 시행이 느린 편이죠. 개발사업의 사적 주체에는 개인, 주택건설사업자 및 토지소유자 조합도 포함되는데 이 사적 주체는 제2섹터라고 하고 자, 공공개발 주체를 제1섹터라고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부문이 제1세트인 공공개발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시 쉬고 32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